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보실 실험은 RNA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cDNA 컨스트럭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 결과를 보고자 하는 그런 실험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뭐 리얼타임 PCR 혹은 퀀티테이티브 PCR이라고 해서 qPCR이라고 불리우는데 유전자의 발현을 보기 위한 그런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료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실험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딱히 결과가 나오는 내용은 없을 거고요. 그 중간 단계의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내용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내용들을 끊어 가지고 강의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시고 그다음 또 주차에 또 qPCR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나열을 해 보았는데 일단은 RNA와 DNA 이런 우리가 유전 물질로 사용하는 것들의 그런 구조적이고 화학적인 차이들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중심설, 그리고 RNA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RNA를 뽑고 나서 그것이 과연 잘 뽑혔는지 잘 뽑히지 않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퓨리티와 인티그리티 관련해서도 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RNA 뽑는 과정에서 얘네가 상당히 민감한 분자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스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생명과학과고 전공 실험 사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RNA와 DNA 요런 구조적인 화학적 차이들, 의 중심설들 요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쪽은 뭐 강의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거니와 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번쯤 읽어 보세요. 뭐 유전 물질이고 DNA 뭐 디옥시리보핵산, RNA 뭐 리보핵산, 그리고 RNA는 이제 유전 물질 전달하는 걸 담당을 하고 DNA는 유전 물질을 저장을 한다. 뭐 퓨린, 피리미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디옥시가 아니지 뉴클레오타이드의 전반적인 이런 구조들 다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RNA에 있는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아데닌, 티민끼리 결합하는 거, 사이토신, 구아닌끼리 결합하는 거, 그리고 퓨린과 피리미딘의 비율이 일정한 뭐 샤가포의 법칙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센트럴 도그마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실험을 하는 목적은 RNA를 뽑아서 그 생물체에서 그 유전자의 발열량이 얼마나 많고 적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우리가 식물체 혹은 뭐 동물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적으로 기능하는 그런 구조적 단위들이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그런 유전 물질들이 이제 mRNA일 거고, 이 mRNA를 전사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유전 물질을 코딩하고 있는 게 바로 DNA일 겁니다. 자, 우리는 요 mRNA의 이제 양을 판단을 해서 실제로 그 mRNA 양이 많다는 거는 그 mRNA가 이제 코딩하고 있는 단백질의 그 발현 자체가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인 거고, 그 mRNA 양을 판단을 해서 그 유전자가 실제로 많이 전사가 됐는지 혹은 전사가 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물체 내에서 RNA를 뽑을 건데요. 이 RNA 중에 우리가 뽑을 거는 프로틴을 코딩하고 있는 mRNA를 뽑을 겁니다. 자, 뽑아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어 RNA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 RNA를 템플레이트로 DNA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RNA를 토대로 만든 DNA를 상보적인 DNA라고 해서 cDNA라고 합니다. Complementary DNA라고 해요. Complementary DNA는 이렇게 적습니다. Complementary DNA. 그래서 요거 자체를 이제 cDNA라고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탈 mRNA를 뽑아서
토탈 mRNA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토탈 RNA를 뽑아서 그중에 mRNA들만 골라서 컴플멘터리 DNA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식물체 내에 이렇게 RNA를 뽑게 되면은 어, 이런 종류들의 이제 RNA들이 비율적으로 존재를 하게 돼요. 뭐 mRNA는 1에서 5% 정도, 리보소멀 RNA는 80% 이상, 트랜스포 RNA 이제 아미노산을 이제 뭐라고 하지? 로딩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로딩하고 있는 안티코돈에 맞는 이제 아미노산 로딩하고 있는 tRNA는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거는 한번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필요한 건 요 mRNA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그 유전자가 기능하기 위해서 프로틴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사 과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 전사 과정에서 mRNA를 통해서 이제 mRNA를 거쳐서 프로틴까지 가게 되는데 그 mRNA의 양을 판단하면은 그 유전자가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발현돼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mRNA를 뽑는 겁니다. 자, 그래서 mRNA를 뽑게 되면 우리가 정확히 어떤 정보들을 좀 알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지가 있어요. 사이즈, 시퀀스, 어번던스, 다이내믹스 오브 익스프레션 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이즈는 mRNA가 하나가 뭐 뽑힌다고 해도 걔가 이제 프리 mRNA에서 어떤 형태로 스플라이싱이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단백질로 코딩이 될 수가 있죠. 코딩이 아니라 번역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이즈 어느 부분에서 스플레이싱이 되고 이 길이가 얼만큼 달라졌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사이즈가 얼마나인지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정보를 우리가 하나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시퀀스입니다. 시퀀스. mRNA의 시퀀스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mRNA가 단백질 아미노산에 이제 부합하는 그 코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백질에 어떤 서열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번던스입니다. 어번던스는 mRNA의 양을 이제 상대적으로 정량을 해서 유전자의 양을 판단을 하는 거죠. 언제 전사가 많이 됐고 언제 전사가 많이 되지 않았고 그걸 mRNA 양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이내믹스 오브 익스프레션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어번던스랑도 좀 연관이 돼요. 템포럴 그리고 디벨롭멘탈, 티슈 스페시피시티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 우리가 항상 뭐 mRNA가 혹은 그 유전자가 늘 발현을 많이 한다거나 늘 발현을 적게 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발현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꺼야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발현을 해라, 어떨 때는 발현하지 마라. 그래서 어떨 때는 mRNA 양이 많고 어떨 때는 mRNA의 양이 적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틀어서 다이내믹스 오브 익스프레션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 보았는데 템포럴 요거는 일시적인지 혹은 이제 항상 발현을 하는지 뭐 일시적인 거는 뭐 우리 몸에서 어떤 대사작용을 할 때 뭐 필요한 엔자임을 뭐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리셉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필요 없어지면 그 수를 또 줄여서 그 리셉터의 수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뭐 일시적인 발현 이런 것들을 할 거고 혹은 뭐 항시적인 발현 같은 경우는 뭐 액틴 혹은 뭐 튜블린 이런 단백질들을 코딩하기 위해서는 항상 발현을 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디벨로멘탈 같은 경우는 음, 어, 발달 단계마다 이제 필요한 유전자들이 달라지잖아요. 뭐 여러분들 전공 수업 때 배웠듯이 초파리가 뭐 이렇게 번데기에서 유충 단계에서 번데기로 갈 때 그 각 구획마다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는 걸 분명히 배우셨을 겁니다. 뭐 바이코이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게 발달 단계마다 유전자 발현이 달라져서 우리 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초파리 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티슈 스페시피시티도 그 초파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조직에서 이게 많이 발현된 유전자인지 적게 발현된 유전자인지 그 조직마다 이제 기능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스페시피시티가 나타납니다. 이런 개념들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식물을 사용을 하고 식물의 개화식에 관련된 유전자를 뽑을 거예요. 유전자를 뽑는 게 아니고 그 유전자를 토탈 RNA를 뽑아서 거기서 그 우리가 필요한
뭐 예를 들어 CO라든지 FT 유전자의 그 발현량을 확인을 할 겁니다. RNA를 뽑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토탈 RNA를 뽑는 방법은 뭐 organic extraction 혹은 affinity purification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organic extraction 같은 경우는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겁니다. 유기용매. 그래서 유기용매 중에 어떤 걸 사용하냐면 그냥 알아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놀류 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페놀. 이런 유기용매 혹은 뭐 클로로포름 혹은 아이소프로파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RNA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페놀은 이제 세포 구조를 전부 다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클로로포름이나 아이소프로파놀은 이제 비중을 달리해서 뭐 지질막이나 혹은 단백질들 이런 거를 RNA 혹은 DNA랑 분리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클로로포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아이소프로파놀은 이제 RNA나 DNA나 그 에탄올에는 좀 잘 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건 좀 에탄올 프리시피테이션 혹은 아이소프로파놀 프리시피테이션 쪽으로 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어 유전 물질을 이게 응축을 시켜서 걔네들만 따로 펠릿으로 가라앉혀서 분리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RNA나 DNA가 용해도가 물에 높기 때문에요.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음 실제로 프로토콜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는 올게닉 익스트랙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 RNA 자체가 뽑히기는 하는데 굉장히 러프하게 뽑힙니다. 왜 이게 러프하게 뽑히냐면은 어 얘네들이 상당히 강한 유기용매이기 때문에 RNA가 데미지를 받아요. DNA도 데미지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qPCR 쪽까지 가려면은 그 RNA가 상당히 좀 잘 보존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뽑으면은 조금 러프합니다. 좀 우리가 손이나 뭐 어떤 용매를 썼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솔벤트를 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데미지를 많이 받아서 어 실제로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올게닉 익스트랙션은 하지 않고, 우리는 어피니티 퓨리피케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피니티 퓨리피케이션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키트들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데, 보통 키트 여러분들 뭐 RNA나 DNA 뽑아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요런 칼럼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레진이라고 구조가 있는데, 레진이요, 레진. 이게 바로 이제 DNA나 RNA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친수성 물질, 친수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 플러스 차지의 물질로 되어 있어요. RNA나 DNA는 마이너 차지이기 때문에 세포의 라이제이츠를 뽑아서 이렇게 원심 분리로 내려버리게 되면은 이 레진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 물질이 붙는 거죠. DNA나 RNA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피니티 퓨리피케이션 방식으로 RNA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RNA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게 mRNA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mRNA만 따로 뽑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이 어피니티 퓨리피케이션 방법을 쓰지만 이 레진 자체가 올리고 DT 레진입니다. 올리고 DT 레진이에요. 그래서 RNA의 특별한 구조인 이제 폴리 A테일, A가 아데닌이 상당히 3' 쪽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 A가 이 DT, 상보적인 DT 레진에 많이 붙어서 이 우리가 필요한 mRNA만 따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 레진을 쓰지 않고 우리는 요 어펜디 퓨리피케이션, 그 DNA까지 같이 이제 뽑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뽑는 과정 중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RNA이즈이고요.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RNA이즈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RNA는 그래, 죄송합니다. RNA이즈는 RNA를 분해시킬 수 있는 엔자임인데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파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RNA이즈는 이제 우리가 피부 혹은 뭐 눈물, 이게 말하는 사이에 이게 퍼지는 그 침의 에어로졸 이런 쪽에 다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의 개를 이제 첫 번째로 방어하기 위한 물리적인 장벽으로 우리가 피부나 이런 타액들, 눈물들, 여기 이제 리보자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런 유전 물질들을 분해시킬 수 있는 RNA들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물리적인 장벽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RNA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 손이 닿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에서 RNA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이 RNA가 많습니다. 우리가 RNA를 뽑아야 되는데 RNA 천지입니다. 말하는 사이에, 제가 강의하는 사이에도 RNA가 정말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없애야 돼요. 방지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실험하다가 한마디 했는데 우연찮게 튄 침 한 방울이 샘플에 들어가서 그 RNA를 다 분해시켜 버린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실험한 게 다 헛수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RNA를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고안을 합니다. 그런 건 프로토콜 할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되게 인액티베이션을 시키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이 RNA는 보통 우리가 소독하는 방식으로는 오토클레이브라는 걸 주로 사용하잖아요. 고압 증기멸균. 근데 오토클레이브를 하게 되면 일단 RNA도 프로틴이기 때문에 이게 디그라데이션이 일어나고 디폴딩이 일어나요. 막 이렇게 펼쳐져요. 펼쳐지는데 나중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얘는 되게 지독한 프로틴이라서 그 구조가 다시 복원이 됩니다. 리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 RNA로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NA를 파괴시킬 수 있는 특별한 물질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물질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할게요. RNA를 뽑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일단 장갑 무조건 끼셔야 되고요. 말 되도록이면 안 하셔야 되고 원래 클린벤치에서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진 못하고 저희도 그러고 있진 않고 그리고 이제 RNA가 없는 팁이나 이제 튜브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RNA 프리한 그런 케미컬들을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RNA 프리한 케미컬을 어떻게 만드냐? 우리는 DEPC라는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얘는 발암 물질이에요. DEPC가 뭐냐면 발암 물질인데 RNA 이니비터인데 얘를 섞으면 이 DEPC라는 게 RNA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요. 근데 그 자체로 뭐 비활성 되는 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오토클레이브를 시키게 되면 이 DEPC가 붙은 RNA는 다 파괴가 됩니다. DEPC가 파괴를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DEPC를 첨가한 그 뭐 물을 오토클레이브 시켜서 뭐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혹은 이제 리액션 버퍼 같은 데에는 RNA 이니비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건 수업 시간에 설명할 그런 버퍼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케이오트로픽 에이전트입니다. 케이오트로픽 에이전트가 아니라 리에이전트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케이오트로픽 리에이전트예요. 리에이전트. 우리가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그 리에이전트를 쓰는데 구아니딘이라는 것 혹은 구아니디늄 CO 사이아네이트 혹은 구아니딘 구아니딘 시오사이아네이트 이런 두 가지 물질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데 두 가지 물질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같은 건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엔자임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게 이제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RNA라고 생각을 합시다. RNA인데 이 RNA가 어쨌거나 기능을 하려면 소수성 인터랙션으로 이렇게 폴딩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소수성 인터랙션에 힘을 부여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어쨌거나 물분자예요. 물분자. 물분자는 극성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에 있는 소수성 인터랙션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자 친화도가 산소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극성도가 나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극성도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소수성 인터랙션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케이오트로픽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물의 극성도를 낮춰줘요. 물의 극성도를 낮춰줍니다. 물의 극성도를 낮춰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런 프로틴들, 엔자임들에서 더 이상 소수성 인터랙션의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구조가 바깥으로 용출이 된다든지 이런 RNA즈 혹은 다른 단백질들의 구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런 RNA즈들을 비활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라이시스 버퍼 같은 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음은 RNA 관련된 이런 프로토콜들인데 이런 프로토콜은 한번 그냥 읽어오시면 좋고요.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중간중간마다. 이 라이시스 버퍼에 대한 거, 이 멀캅토 에탄올에 대한 기능들, 이 하이필터에 대한 기능, 그리고 요 에탄올을 왜 첨가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 RW, 에탄올의 뭐 비율 같은 거, 그리고 뭐 이런 뽑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원리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RNA를 저희가 이제 위와 같은 프로토콜로 뽑아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RNA가 잘 뽑혔는지 뽑히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RNA를 확인하는 방법은 흡광도로서 확인을 하는데요. 흡광도로서 260에서 280, 230 나노미터 요 것들을 측정을 해서 RNA를 퀄리티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퀄리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퓨리티. RNA가 얼마나 순수하게 뽑혔는가, 오염도가 적은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인티그리티입니다. 자, 인티그리티는 RNA가 얼마나 온전하게 뽑혔는가, 분해가 되지 않고 잘 뽑혔는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퓨리티와 인티그리티를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퓨리티만 확인을 할 거지만요. 아까 요 세 가지 흡광도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260 나노미터는 유클레이크 엑시드가 이제 주로 흡수하는 파장이고요. 280 나노미터는 프로틴, 230 나노미터는 구아니딘,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아까 전에 그 구아니딘 혹은 구아니디니움 시오사이네이트가 흡수하는 이제 파장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퓨리티와 양을 측정할 수가 있다. 자, 보시면 RNA 같은 경우 이제 얘도 유전 물질이기 때문에 260 나노미터에서 그 파장들을 흡수를 합니다. 자, 흡수를 하게 되면 1 값이 나오게 되면 얘는 그 시료 안에 40 마이크로그램 per ml의 농도로 싱글 스트랜드 RNA가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이건 RNA의 경우고 DNA 같은 경우에는 50 마이크로그램 per ml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NA가 260 나노미터에서 1 측정이 됐을 때 50 마이크로그램 per ml이다. 더블 스트랜드 DNA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포뮬라,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실험 과정 쪽에 있는 그 과정들이라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260이랑 280 나노미터의 비율, 260과 230 나노미터의 비율로 우리가 퓨리티랑 컨티미네이션 정도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260, 280 나노미터에서 RNA는 1.8에서 2.0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1.8이 DNA 아닌가요? 2.0이 RNA 아닌가요? 근데 딱 그렇게 어, 정확하게 1.8이다, 2.0이다 이렇게 나눠지진 않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 사이값 정도가 나오고요. 1.8이 나온 RNA로도 잘 실험이 되고 2.0이 나온 RNA로도 실험이 잘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비율 값이 1.7 이하로 내려갔으면 1.7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 샘플에는 프로틴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280 값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만약에 230이랑 260 값이 나왔는데 얘의 정상값은 1.8에서 2.0이에요. 근데 저희가 뭐 실험을 해보면 2.0에서 주로 2.5 사이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도 뭐 충분히 실험이 가능하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값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찾아봤을 때 1.8에서 2.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험 그 키트나 프로토콜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게 1.7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구아니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섞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RNA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RNA는 요렇게 해서 검사를 하면 되고 어 인티그리티는 왜 검사를 안 하냐면 요렇게 레진으로 뽑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잘 뽑힙니다. 그 어피니티 퓨리피케이션으로 뽑는 방식들은 대부분 다 잘 뽑혀요. 그래서 인티그리티를 검사하는 방법은 이제 RNA용 젤에 내리는 방법인데 RNA용 젤을 만들기도 좀 힘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서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는 확인 안 하거든요. 그리고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실험을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RNA를 뽑았으면 이 RNA에서 우리가 mRNA만 골라서 cDNA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는 리보소멀 RNA, tRNA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 mRNA만 골라서 cDNA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중심설에서 설명을 드렸던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리버스 트랜스크립타이즈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랜덤 프라이머라는 걸 사용을 해요. 랜덤 프라이머는 보통 뉴클레오타이드 6에서 8머 정도 되는 8머라고 해서 이제 프라이머의 길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8머라고 해요. 8머. 6에서 8머 정도 되는 이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서 mRNA에 그냥 무작위로 다 붙입니다. 여긴 당연히 리보소멀 RNA도 있겠고 논코딩 RNA도 있겠고 tRNA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붙인 다음에 이 프라이머를 가지고 역전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mRNA도 마찬가지로 유전 물질로 되고 나머지 다른 비특이적인 RNA 같은 것도 그렇게 cDNA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랜덤 프라이머는 안 할 거고요. 올리고디 T 프라이머를 사용을 합니다. 얘는 진짜로 mRNA만 딱 골라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RNA 중에 이 폴리 A 테일이 구조적인 특징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였지? 히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 A 테일이 mRNA에서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을 뽑으려면 좀 다른 히스톤 단백질이 아니지 mRNA 양을 좀 측정하려면은 뭐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 거고 mRNA 보통 다른 대부분 전사체들은 이렇게 폴리 A 테일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T가 굉장히 많은 이 올리고 DT 프라이머를 사용을 하면 이 mRNA 3' 말단에 이 DT가 붙게 되고 붙은 요 프라이머를 따라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주형이 mRNA니까 템플레이트가 mRNA니까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cDNA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강의 드렸던 컴플멘터리 DNA이겠죠.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폴리머레이즈 그리고 이제 분해시킬 수 있는 뉴클레이즈 기능이 여기 이렇게 있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이런 구조로 사용이 아니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는 이제 주로 RNA를 그 유전 물질로 사용을 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에서 유래가 돼서 우리는 요 RNA를 유전 물질로 사용하는 바이러스에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약간의 공정을 거쳐서 효율을 높여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실험에 사용하는 역전사 효소는 뭐 찾아보시면 잘 나오겠지만 AMV라고 하는 바이러스 혹은 ML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서 나온 그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줄여서 RTase라고 하는데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래요. 요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자, 왜 요걸 사용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할게요. RTase가 주로 어떤 기능들을 나타내냐면 mRNA를 주형으로 이렇게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을 이제 일으키겠죠. 트랜스크립션이 아니고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통의 RTase, 일반적으로 세균에서 있는 그런 세균이 이제 바이러스에서 있는 그런 RTase 같은 경우는 RNase H라고 해서 다른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남과 동시에 mRNA를 분해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mRNA를 분해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긴 가닥의 cDNA를 만들 수가 없어. 뭐 한 mRNA가 보통 이제 유전자가
한 2000 kb라고 2000 베이스 페어라고 합시다. 2000 베이스 페어. 그럼 2000 베이스 페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RNAGH가 이 mRNA 자체를 분해시켜 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만들어지다가 마는 겁니다. 일반적인 RTAG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MMLV RTAG에는 이 마찬가지로 RNAGH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약간의 모디피케이션을 해서 RNAGH 활성을 없앤 애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풀랭스의 온전한 CTN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MMLV RNase H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한 번씩 그냥 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지만 우리는 요걸 쓴다. 이렇게 공정을 통해서 풀랭스의 mRNA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퍼처, 그러니까 기능한 템퍼처는 이 정도이고요. 이건 나중에 cDNA를 합성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온도에서 기능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cDNA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믹스처들, 그 엔자임들이 잘 기능하는 그리고 혹은 RNA 분해를 못 시키게 하는 이런 이니비터들을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실험을 하셔야 될 내용인데 cDNA 컨스트럭션까지 딱 하고 집에 가시면 되는데 퀴즈는요. RNA와 cDNA 컨스트럭션 쪽에서 딱히 이렇다 하게 낼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올 것들은 있지만 퀴즈로서 낼 건 그렇게 없을 것 같고 나중에 qPCR 쪽에서 강의를 하면서 같이 이제 퀴즈를 보겠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qPCR과 이 RNA에서 이제 cDNA까지가 다 연결되는 실험이기 때문에 같이 퀴즈를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퀴즈는 이번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은 제가 다음 수업 끝나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